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조라는 한번 그 제목을 갖고 일제 때 부역배로 일신영달을 했던 인사, 그리고 지조를 끝까지 지키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러한 그 반대 개념이 있는 그런 그 애국 충정을 가진 분들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조. 참 우리 그러죠? 참 저 사람은 지조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조가 없어. 뭐 그런 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는 그런 일상 용어 중에 하나가 또 지조라는 말인데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죠. 자, 우리가 그 친일 부역배와 같이 이사라는 그런 이제 우리 문구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발표가 됐죠.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이제 실질적으로 나라의 그 국권을 빼앗기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을사늑약이었죠. 이때 그 시일 야방송대곡이라는, 그러니까 이날 목노아 통곡한다, 뭐 이런 거죠. 우리말로 이제 그 해석하게 되면요. 이때 그 장지연이라는 분이 시일 야방송대곡을 발표를 해서 온 국민이 함께 분노와 울음과 통곡을 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죠. 자, 근데 이런 이 장지연이라는 분이 변절을 했다. 이거는 뭐 아는 분은 알겠지만 대다수 잘 모르는 사실일 거예요. 자, 이렇게 애국적인 충정에서 우러나온 이런 그 글을 쓴 이런 이 장지연이라는 사람은 물론 이러한 그 글을 씀으로써 일제의 많은 그 감시와 또 이런 또 회유와 협박의 그런 대상이 되었겠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1910년도 우리나라가 한일 병합이 되고, 그리고 일제 무단 통치에 의해서 신음을 걷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이 이제 일어나면서 요원과 같이 독립에 대한 그런 그 불타는 그런 그 열정이 온 나라를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1920년대에 들어와서 문화정치, 자기네들 얘기로는 문화정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가 기만정치를 핌으로써 조선의 독립과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그런 우국지사들을 갖다가 회유와 협박을 하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오죠. 그런 거 대표적인 회유에 굴복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장지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장지연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돈과 많은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는 애국자에서 친일 부역배로 변신을 하게 되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이면서 지조가 무너지는 그런 한 단면을 봅니다. 이렇게 그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했던 그 원흉들, 소위 그 을사오적이죠. 뭐 이완용이가 보이네요. 또 송병준, 또 이용구, 박재순, 이근택, 그야말로 조선 조정을 갖다가 쥐락펴락했던 그러한 그 고종임금의 그 최측근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사를 담당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와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그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를 갖다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한영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그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그 글씨도 아주 명필이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 고위 정치를 하면서 고위직을 두루두루 섬임했던, 그러면서 순간순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친외교적인 수완을 갖다가 발휘했던 그러한 인물이 결국은 나라를 팔아먹은 그러한 주역이 됐던 것이죠. 자, 이 변절,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변절하는 정치인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러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었을 때 거기에 분노와
그죠? 그 분노해서 이 사람들 갖다가 죽이려고 뭐 오적 뭐 저 그 처단 이렇게 해서 그 나처를 비롯한 그런 애국주의사들이 또 막 또 활동을 하고 그랬었죠. 비록 실패는 했지만서도요.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백성의 지탄은 아랑곳 없이 자기의 일신영달을 위해서 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대표적인 친일 부역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 대표 33인이 지금 사진에 나오죠. 자, 3.1운동 우리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3.1운동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겠죠. 자, 이 3.1운동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김인현 3.1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발표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태화관이라는 곳이죠. 원래 이 태화관이라는 곳은 조선 말기 때 궁중 요리를 담당했던 그 안순환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 뭐 기생제도지 뭐지 다 폐지가 되면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음식점을 차렸죠. 그 음식점을 차린 것이 바로 명월관이에요. 명월관. 근데 명월관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일반 시민들은 갈 수가 없는, 그죠? 아주 고가의 음식과 음악과 기생들의 춤과 무희를, 그러한 그 유흥가의 대표적인 사교장이었죠. 자, 그러한 그 명월관의 그 분관이 바로 태화관이었어요. 근데 저는 왜 하필이면은 이런 그 위대한 일을 갖다가 역사적인 것을 갖다가 발표하는 그 현장이 그러한 유흥업소에서 했을까 하는 의문점도 좀 생깁니다. 사실은 왜 하필이면 여기밖에 없었을까? 물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알다 보면은 사실을 갖다가 이게 밝혀 보면은 이 태화관에 기생이 있었는데 좀 그럴까요? 그 손병희 그 천도교의 그 교주죠. 어떤 뭐 사귀고 있었다. 뭐 이러한 그 사실도 나오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그 33이들이 이 태화관 요리집에서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갖다 발표도 안 하고 점심 식사를 갖다가 만나게 들고, 그리고 일제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스스로 자수를 해서 다들 순순히 그 체포돼서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33인들은 보통 재판을 받아가지고서 1년, 짧게는 1년에서 많게는 3년 정도 부역을 하다가 다들 나왔어요. 자, 문제는 이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위대한 대한 독립을 위해서 열망했던 이런 이 33인들이 모였던 이 자리에서 순순히 자수해서 일본 경찰한테 끌려간 반면에 저 3.1운동의 진원지였던 파고다 공원에서는 뭡니까?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그야말로 온 국민의 어떤 독립운동을 갖다가 열기를 뿜어내는 그런 그 첫 시발점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일본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서, 그죠? 많은 수천 명의 목숨이 빼앗기고 또 수만 명이 감옥에 가는 그런 질고기 생활을 갖다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자, 33인의 민족 독립과 또 어떤 일본에 대한 어떤 수능적인 태도, 요것과 또 이러한 33인의 어떤 독립기념, 이런 독립 선언을 기초로 해서 행동으로 옮겼던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 이 대비점을 우리가 반드시 한번 구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민족 대표 33인, 뭐 기독교, 불교, 천도교 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던 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는 이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일제의 회유와 협박에 이끌려서 결국은 변절한 자도 나왔다는 얘기죠. 그 변절한 자들이 누굴까요? 민족 대표는 아니었지만은 이 독립기초문을 갖다가 만들었던 춘원 이광수. 자, 우리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도 뭐 공부 보면 뭐 무정 뭐 해서 아주 상당히 우리나라 문학의 한 획을 그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또 이광수였죠. 자, 이런 이광수가, 그죠? 일제의 부역배로 전락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뭔가 좀 게으른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배울 건 배우고 이러면서 우리가 힘을 서서히 세우자 하면서 말을 호도하면서 친일적 성향으로 완벽하게 돌아서 동아일보의 높은 간부도 되고 이랬던 사람이 바로 이강수였죠. 또 최린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천도교에 상당히 고위직을 했던 그런 그 지도자적인 그런 그 위치에 있던 이 사람이, 그죠? 천도교 그러면 동학의 그 후신 아닙니까? 그런 민족의 그런 종교 단체인데 이 천도교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일제에 부역하는 사람으로 변절이 됐던 거예요. 천도교들을 모아서 자 우리가 일제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이제 호령을 한다. 우리는 여기에 맞게끔 도와줘야 된다. 해서 뭐 비행기를 갖다가 헌납한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친일적인 그런 그 행위를 서슴치 않게 했던 사람이 바로 또 최린이에요. 그리고 또 육당 체남선, 다 육당 체남선 그러면 뭡니까? 우리 국어 시간 때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신체시를 발표해서 우리나라 근대 문학의 또 한 정점을 한 획을 걷던 그런 그 인물이었죠. 이란 체남선도 어떻게 변절됐습니까? 저 일본이 그 중일 전쟁 일으키면서 만주의 괴뢰국을 만들었죠. 그 만주의 괴뢰국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그 건국대학교라는 것을 세웠는데 거기에 교수로도 또 역임을 했어요. 자, 이런 분들이 바로 그 3.1 운동을 기초했던 그런 민족 대표 33위 중에 한 명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좀 그 놀라움과 또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꼈어요. 또 밑에 뭐 정춘수, 박희도 이런 장관들도 당연히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면서 기독계의 어떤 그 중추적인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기독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이 친일에 선봉적으로 나갔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지조, 매우 중요한 얘기죠. 이 지조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조를 지키고 살아가는, 변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이와 반면 또 이 꿋꿋한 그 지사도 있어요. 뭐 만해 한용운, 우리 그 님의 침묵이라는 그 시 잘 알고 있죠? 님은 같습니다라는 우리 딱 그 구절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 만해 한용운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일제에 갖은 회유, 그죠? 거기에 아랑곳 없이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로 일제하고는 타협하지 않겠다. 왜? 나는 민족 대표 33인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면서 불교계 어떤 타락성을 갖다가 여실히 그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애국적인 그런 뜻을 갖다가 꿋꿋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만해 한용운. 또 위당 정인보 같은 경우에는 또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것을 갖다가 일제의 식민사관에 맞춰주질 않고 꿋꿋하게 또 나갔던 그런 분 중에 하나죠. 오죽하면 이 대학 교수가 자기 자식들도 야 학교 때려쳐 하면서 학교를 갖다가 중도에 중퇴시켜버리고 시골로 낙향해서, 그죠? 절대로 일본 이런 무리비들하고는 그 접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또 이 해방을 맞이했던 분이 바로 또 위당 정인보 선생이죠. 연세대학교 가면 그 위당관이라고 한번 있어요. 거기서 강의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이렇게 변절자와 또 이렇게 변절하지 않고 꿋꿋한 지사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대비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애국은 끝까지 애국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지조를 지키고서 그 애국을 끝까지 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 한번 또 음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꿈이 그리던 8.15 민족 해방을 맞이했죠. 이때가 1945년 8월 15일이죠. 1945년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가 건설된 게 아니라 미군과 소련의 진주군을 해서 점령군으로 우리나라를 갖다가 군정 정치를 실시를 했죠. 그러면서 약 3년간 군정이 실시된 이후에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설립이 됐죠. 이때 초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자, 이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애국지사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같은 라인에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애국지사들로부터는 비교적 좀 외면을 받았던, 과거에 그 임시정부에서 대통령도 역임했지만 탄핵을 당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또 이승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정치를 해감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각 분야의 인재들을 등용할 때 바로 친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고스란히 다 등용을 시켰다는 점. 그러다 보니 정부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법안이 상정된 것이 바로 반민특위였어요. 이 반민특위는 글자 그대로 뭡니까?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올바로 처단을 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법이 바로 반민특위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명장도 나오죠. 임명장 보면 성명, 김철호, 조사관의 이맘, 어떻게 상급 1호봉을 뭐 월급까지 이게 또 이렇게 주네요, 그죠? 이 사람을 갖다가 반민 특위, 특별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렇게 떠주는 이런 거지. 하지만 이렇게 반민 특위를 설치해서 반민족 행위죄를 갖다가 색출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실무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 실무자들이 바로 자기가 반민 특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러니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의 대상을 갖다가 실무자로 앉혀놨으니 그 개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기에는 또 이 미군 점령군으로 왔을 때 미군 사령관이죠, 하지 중장. 이 하지 중장도 한 몫을 했죠. 전혀 우리 한국 조선에 대해의 어떤 그 실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조선은 미개한 나라다.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일제 때 관료를 했던 그런 행정 관료를 비롯해서 모든 고위 관직들을 갖다가 일제 부역배들을 갖다 다 등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반민족 특위가 발족이 됐을 때 얼마나 일본의 부역부에 기승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슴을 뼈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살려줬죠. 누가? 이승만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같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변절하고 또 일제 부역했던 이런 사람들이 졸지의 민족 반역자에서 이제 민족 애국자로 둔갑이 되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이때였죠. 이러니 우리나라가 이게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여기에 우리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약 4년 2개월 동안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어요.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프랑스가 나라를 되찾았을 때 우리나라와 같이 반민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치에 부역했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들 처벌하는데 아주 가장 앞장섰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이죠.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드골 대통령을 위시해서 그야말로 그 전시기간 점령당했던 그 시기에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야말로 수백만 명을 갖다 기소를 해서 거기서 죄질을 갖다가 따져서 너는 살려둘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사형시킨 사람만 해도 거의 수천 명, 거의 10,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15년, 20년 아주 중형을 과감하게 해서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나치에 대해서 부역했다는 사실이 발각만 되면은 중죄를 부과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죠. 그 이유는 뭡니까? 나라가 끝까지 온전하게 버티기 위해서는 그죠? 역사의 엄정성을 되찾자라는 그런 취지죠. 그래야지 이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 취지. 거기에 누가 반기를 들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렇죠? 바로 고위 공직자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높은 관직에 있던 이 사람들 당사자가 바로
반민족 행위 처벌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우리가 분명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죠. 예. 자, 변절 또 지조. 저는 상당히 이 인간은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갈대? 생각하는 갈대? 뭐 얼마든지 그 변절도 가능하고 또 지조를 지키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개인사에 대한 변절과 또 개인의 이익에 따른 어떤 지조 뭐 이렇게 이게 좁은 부분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국가적이고 또 나를 떠난 이런 공적인 일에서의 그 지조라는 것은 말이죠. 상당히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그 지조를 지키는 그러한 정신 그리고 지조를 지켜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선진국으로 가는 그러한 그 밑거름을 줬던 이런 그 애국 지사들의 그러한 뜻과 그런 행동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지조를 바꾸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지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